새벽 3시 폴란드 정보국 상황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역 철도 12곳에서 정확히 같은 초의 폭파가 일어난 겁니다. 수송선은 끊기고 보급은 마비되고 폴란드는 단숨에 고립된 섬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지원길을 미리 잘라놓는 치밀한 국가동맥 절단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 전차가 국경을 넘기만 하면 유럽은 3차 세계대전의 불씨에 불이 붙을 판. 그런데도 나토는 느렸고 유럽은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폴란드의 마지막 희망이 된 단 한 나라. 유럽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기술의 나라 덕분에 전세는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늦었다고 말할 때 유일하게 도착한 구원 투수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직접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폴란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 둘, 셋 1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철도 폭발, 통신 두절, 사이버 공격. 모두 최근 3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보국 브리핑룸에서 폴란드 장교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마커스 칼슨, 스웨덴 출신 군사분석가입니다. 30년간 발트해 전선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이런 징후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한 건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루블린 화물철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고 그단스크 통신탑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무너졌죠. 카토비체 변전소가 폭발했고 포즈난 군수창고에서 누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은 불운한 연속이라 표현했지만 제가 보기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동맥이니까요. 누군가 그 동맥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토 본부는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고 저는 현장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발트 3국 방어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경험과 유럽 합동포병체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이었죠. 브뤼셀에서 바르샤바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 걸렸지만 그 2시간 동안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막아야 하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택시기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공항 보안 요원들은 2배로 늘어나 있었죠. 시내로 향하는 도로 곳곳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던 겁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어두운 회의실 안에는 20명가량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제가 아침에 본 것과 똑같은 폴란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마치 병처럼 퍼져 있었죠. 폴란드 정보국 대표가 포인터를 들어올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3주간 발생한 12건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철도 시설 5곳, 통신 시설 3곳, 전력 시설 2곳, 군수 창고 2곳이 공격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화면을 확대했고 붉은 점들이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로를 그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나토 보급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동맥을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러시아라는 생각 말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라이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병력 1만 명을 즉각 투입해 전국 주요 시설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작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은 이 방에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내부를 전시 상황으로 전환한 겁니다. 저는 30년간 유럽 안보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대규모 병력 동원은 처음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의 표정에서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읽혔고 그들은 더 이상 나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방어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나토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형식적인 지원은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병력 증강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나토는 늘 그랬으니까요. 회의는 많지만 결단은 느렸습니다.
서류와 보고서는 쌓여가지만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데는 몇 달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한 장교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낯선 로고가 떴는데 한글로 쓰인 글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방산입니까? 장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방산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호마르 K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저 역시 놀랐습니다. 폴란드가 유럽 방위 체계를 벗어나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으니까요. 독일 연락관이 물었습니다. 유럽 장비는요? 폴란드 장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납기가 너무 깁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쓸 무기가 필요합니다. 3년 뒤의 약속이 아니라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유럽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폴란드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의 방위 체계는 너무 느리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게 그리 낯설지 않았지만 값싼 대체품 정도로 알고 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그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절박함이 만든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르샤바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무장 병력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시민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죠. 중앙역 광장에는 폴란드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군인들이 정렬해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건물들, 긴장한 표정의 시민들, 곳곳에 배치된 검문소들이 지나갔습니다. 폴란드는 다시 역사의 전장 위에 섰고 이번엔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항상 새벽에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의 새벽은 너무나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한국이라는 낯선 이름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본부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그 이름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엔 한국방산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호마르 K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숫자와 사양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1을 기반으로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성능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 능동방호장치, 그리고 영하 40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엔진 냉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K9 자주포는 분당 6발을 쏠 수 있고 사격 후 1분 안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자주포들은 대부분 사격 후 진지 이탈에 3분에서 5분이 걸렸으니까요. 1분이라는 건 적의 역습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납기였습니다. 폴란드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첫 인도까지 걸린 시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계약 후 인도까지 평균 3년이 걸렸고 프랑스 르클레르는 2년 반이 걸렸죠. 유럽은 믿음으로 싸우고 한국은 준비로 싸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더 받고 싶다고 했고 대사관 측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제 이메일로 도착한 자료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였고 그래서 모든 무기 체계가 실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죠. 이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이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핵심은 속도와 실전성입니다. 그들은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장비를 설계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테스트되지 않은 장비를 실전에 배치하는 건 위험합니다. 유럽 표준 인증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폴란드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유럽의 인증 절차는 2년이 걸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의 회의는 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말하지만 정작 위험에 처한 폴란드는 결단을 내렸죠. 프랑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검증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매일 검증받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회의와 보고서 속에 갇혀 있었고 폴란드는 이미 한국을 선택한 뒤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폴란드 군기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에 위치한 기지에는 한국에서 도착한 첫 배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폴란드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칼슨 박사님,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K2 전차 12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K9 자주포 8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녹색 위장 무늬가 칠해진 차체들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K2 전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고 디지털 계기판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화면을 켜보니 모든 시스템이 영어와 폴란드어로 표시되어 있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현지화했습니다.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폴란드 병사들의 훈련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국의 필요에 맞춰 시스템 전체를 조정하는 접근 방식이었죠. 그들의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경납고를 나와 야외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폴란드 포병들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포병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포탄 장전, 방위각 조정, 고각 설정까지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불꽃이 튀어나왔고 15km 떨어진 목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속으로 5발이 발사됐고 마지막 포탄이 나간 뒤 자주포는 즉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격부터 진지 이탈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58초였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가 사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값싼 복제품이라 생각했던 무기가 제 눈앞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장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로 하던 무기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칼슨 박사님, 당신 나라의 탱크는 아직 오지도 않았잖습니까? 저는 말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눈발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한국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지를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품질을 말하지만 한국은 준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회의를 하지만 한국은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 평가 및 나토 군수체계 개선 방안.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는 하나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의 성능이었죠. 마침 북유럽에서 나토 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 폴란드가 한국 장비를 처음으로 실전 환경에서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참관 신청을 넣었습니다. 영하 30도 설원에서 한국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장에 도착한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역의 설원이었고 온도계는 영하 3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이곳에서 나토 합동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병력 2만 명이 투입됐고 각국의 최신 장비들이 총동원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 폴란드가 한국산 장비를 처음으로 실전 환경에서 시험하게 됐죠.
저는 관측소에 도착해 쌍안경을 들고 눈 덮인 평원을 바라봤습니다. 미군의 하이마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그리고 폴란드의 K2 전차와 호마르 K가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각국의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이었죠. 오늘 주목할 건 호마르 K 실사격입니다. 옆에 선 미군 관측장교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다더군요.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영하 30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거든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호마르 K는 미국 하이마스를 기반으로 한국이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지만 이런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오전 6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적 포병 진지 제압 임무였고 목표는 30km 떨어진 가상 적진이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이었고 명중률과 시스템 안정성이 평가 기준이었죠. 미군 하이마스가 먼저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좌표 입력과 발사각 조정, 시스템 점검까지 약 2분이 걸렸고 포탄이 발사된 뒤 30초 만에 목표 지점 명중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명중률 95%, 표준 수준입니다. 관측장교가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호마르 K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영하 30도 이 혹한 속에서 한국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호마르 K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사 준비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습니다. 하이마스보다 30초나 빠른 속도였죠. 그리고 발사 순간이 왔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었습니다.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관측소 바닥이 흔들렸고 하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로켓의 궤적이 눈 위에 그림자를 그리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고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0초 뒤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 지점 명중 확인. 명중률 100%. 오작동 제로. 관측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장교가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저 화면을 응시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미군 장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재확인 완료. 명중률 100%. 모든 로켓이 정확히 목표 구역에 착탄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하 30도, 바람이 초속 15m로 불고 있는 환경에서 100% 명중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장은 냉정했지만 기술은 뜨거웠습니다. 오후 훈련은 더 가혹했습니다. 영하 32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 눈보라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일부 미군 장비는 냉각 시스템 문제로 작동이 지연됐고 독일 전차도 엔진 예열에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호마르 K는 끝까지 정상 운용됐습니다. 6차례의 추가 사격이 진행됐고 모든 사격에서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제 눈앞에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감정이 아니라 수치가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겁니까? 미군 관측장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이마스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폴란드 지휘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한 속에서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완벽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극한 환경을 고려해 냉각 시스템을 특별히 설계했다고 합니다. 영하 40도까지 작동 가능하다더군요. 실제로 오늘 영하 32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무기엔 생존이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원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낮에 목격했던 그 불꽃이 떠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추위보다 뜨거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고 생존을 설계하고 있었으며 휴전선을 70년간 마주한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 현장 보고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열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제 가슴이 그 포성과 함께 흔들렸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수치만 기록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영하 32도 설원에서 호마르 K는 6차례 사격을 실시했다. 명중률 100%, 시스템 오작동 제로. 이는 나토 합동훈련 역사상 극한 환경에서 기록된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한국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표준이다. 문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싸구려라 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토 본부로 돌아온 뒤 저는 유럽 각국의 군수 현황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에서 목격한 한국 무기의 성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것이 유럽의 현실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각국 국방부 보고서들이 쌓여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방산 납기 현황과 생산 일정표들이었죠.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가장 상징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최신형 레오파르트 EA8 전차를 개발했고 유럽 각국이 주문을 넣었지만 실제 인도는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첫 인도식이 열린 건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서였고 그마저도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워진 독일 국방부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오파르트 EA8 본격 양산 일정 2027년에서 2030년 사이 예정. 2030년이라니 지금으로부터 6년 뒤였습니다. 6년이면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도 있는 시간이었고 폴란드 같은 최전선 국가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반면 폴란드 보고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K2 전차 1080대 계약을 체결했고 첫 인도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80대가 실전 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죠. 같은 기간 독일이 한 대를 인도하는 동안 한국은 180대를 폴란드 전선에 배치한 겁니다.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3년 만에 한 대를 인도했고 한국은 6개월 만에 180대를 인도했습니다. 상징과 실전, 설계도와 완성품의 차이였습니다. 나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 회의였고 각국 대표들이 브뤼셀 본부에 모였습니다. 저는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쪽엔 독일 라인메탈의 전차 조립, 공장 사진이, 다른 한쪽엔 한국 창원 공장에서 완성된 전차들이 선적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두 이미지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죠.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20년의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폴란드의 방위 전력 증강률은 320% 상승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 체코, 스웨덴은 계약 후 인도 지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균 납기 지연은 24개월이며 일부 계약은 3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칼슨 박사, 우리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서둘러 배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전성 테스트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품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품질보다 속도를 요구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폴란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방패를 원했습니다. 인증 절차가 2년씩 걸린다면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유럽 방위 체계의 통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장비는 나토 표준과 맞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나토 합동훈련에서 한국 장비를 성공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저는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하 32도 설원에서 호마르 K는 명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미군 하이마스보다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통합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능의 증명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호마르 K의 로켓이 발사되고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생산성과 군수 통합 능력은 확실히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폴란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칼슨 박사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한 건 제가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선명했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던 유럽이 현실에선 너무 느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숫자보다 속도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다. 30년간 유럽 안보를 분석해온 제가 이제야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아무리 정교한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유럽은 아직 설계도를 보고 있고 한국은 이미 배를 띄웠습니다. 독일은 품질을 말했지만 폴란드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속도는 이 시대의 새로운 무기다. 그리고 한국은 그 속도를 이해하고 있다. 며칠 뒤 폴란드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단스크 항구에서 한국산 무기 대규모 인도식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호마르 K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다고 했죠. 저는 즉시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조립 라인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간과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인도식은 단순한 무기 인수가 아니라 유럽 방위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유럽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숫자보다 속도다. 구름 사이로 폴란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발트해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항구 전체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군악대가 연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계자 구역으로 안내받아 항구 부두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 어깨 위에 올라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배입니다. 옆에 선 폴란드 장교가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화물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체에는 한국 해운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갑판 위로 위장막이 덮인 거대한 물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호마르 K였습니다. 배가 접안하기 시작했고 항구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 배 한 척에 집중됐고 저 역시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선원들이 밧줄을 던졌고 항구 인부들이 바다 고정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갑판 위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군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미소 지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배는 단순한 무기를 실어온 게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의 미래를 싣고 왔습니다. 한국과 함께 우리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고 아이들이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총성 대신 함성이 들렸습니다. 전쟁의 공포 대신 희망의 함성이 항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며 위장막을 벗긴 K2 전차를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검은색과 녹색 위장 무늬가 햇빛에 반짝였고 관중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전차들이 부두 위에 내려졌고 폴란드 병사들이 각 전차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새 장비를 받은 아이처럼 신이 나서 전차에 손을 얹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항구는 그날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들이 총리와 한국 관계자들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기자가 물었습니다. 총리님, 이번 인도가 폴란드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총리가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서유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폴란드의 안전은 곧 유럽의 안전입니다. 우리는 폴란드가 평화 속에서 번영하기를 바라며 그 평화를 지키는데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폴란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무기보다 빠르게 인도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대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우리에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민들이 직접 전차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아이들이 전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노인들은 전차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K2 전차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린 안전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항구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조명을 받으며 나란히 펄럭였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발트해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멀리 수평선 너머로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제 옆에 섰습니다. 칼슨 박사,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를 봤습니다. 두 나라의 믿음이 전쟁보다 빠르게 연결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이해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도 전쟁을 겪었고 분단을 겪었으며 혼자 일어서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절박함을 이해했고 그래서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그단스크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건물마다 폴란드 국기가 걸려 있었고 몇몇 건물엔 태극기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엔 오늘 인도식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온 나라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에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단스크 항구 인도식 참관 보고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열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나라의 연대였고 믿음의 증명이었으며 평화를 향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그단스크 항구에서 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목격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였다. 문서를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발트해의 파도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 또한 그 배를 기다린 사람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단스크에서 돌아온 뒤 유럽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언론을 타고 퍼지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의 움직임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정찰선 얀타르호가 스코틀랜드 북부 해역에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공군이 긴급 출격했고 나토 전체의 경계 태세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에서 위성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얀타르호는 러시아의 정보 수집함으로 해저 케이블과 통신망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박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부는 유럽과 북미를 잇는 주요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점이었죠. 또 시작이군요. 옆에 선 영국 정보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없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폴란드 국경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시도가 다시 증가했고 드론 정찰이 여러 차례 탐지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즉각 대응 태세를 강화했고 국경 지역 병력을 증원했습니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저는 현장 상황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러시아는 물리적 공격보다 심리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정찰선 파견, 사이버 공격, 드론 정찰 등은 모두 유럽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재로선 낮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방위력 강화가 러시아의 계산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끝났습니다. 한국산 장비 배치 이후 우리 군의 대응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의 억제력 강화가 러시아의 도발을 막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준비된 평화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비된 평화.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준비가 전쟁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폴란드 대표와 별도로 통화했습니다. 국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긴장되지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폴란드에서 대규모 야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K9 자주포, 호마르 K, 그리고 미제 패트리엇이 동시에 운용되는 합동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참관 요청을 받고 다시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은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밤 11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고 호마르 K의 로켓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늘이 순간적으로 나처럼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관측소에서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고 있었고 폴란드 병사들은 훈련받은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폴란드 병사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폴스카 이 코레아 라젬. 폴란드와 한국 함께. 저는 그 구호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성 대신 결의가 울렸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며 폴란드 지휘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칼슨 박사,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당신들의 결의를 보고 있습니다. 나토 본부로 돌아온 뒤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폴란드 한국 방산 협력의 전략적 함의와 유럽 안보에 대한 시사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는 긴장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준비를 만들었다. 그리고 폴란드는 두려움을 버렸다. 이것이 억제의 본질이다. 문단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였다. 폴란드의 신속한 재무장이 러시아의 계산을 바꿨고 한국의 기술이 그 재무장을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유럽의 지도엔 새로운 이름이 쓰여 있다. 한국. 그들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평화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평온했습니다. 전쟁은 오지 않았고 그것은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폴란드에서 받은 작은 기념품을 꺼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교차된 작은 배지였습니다. 그걸 손에 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성 대신 결의가 울렸다. 며칠 뒤 폴란드 국방장관으로부터 감사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칼슨 박사님의 객관적 분석과 지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을 기록했고 폴란드가 이룬 것을 증명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창밖으로 유럽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그 평화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준비가, 누군가의 결단이, 누군가의 믿음이 만든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동쪽 국경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나토 합동전략회의가 열린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에 유럽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 안건은 유럽 재무장 평가였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 사례가 정식 의제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실무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제 앞엔 600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회의실엔 30여 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유럽 방위 체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평가였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개회했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20년의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첫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폴란드 방위 전력 증강률 그래프였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완만하던 선이 2023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했고 320%라는 수치가 화면 중앙에 표시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 체코, 스웨덴의 경우 계약 후 인도 지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의 급등 곡선과 대비되는 완만한, 거의 평평에 가까운 선들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칼슨 박사, 그래프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품질 보증과 장기 운용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영하 32도 설원, 호마르 K의 연속 사격 장면, 그리고 명중률 100%라는 결과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검증됐습니다. 오작동 제로 시스템 안정성 최상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그래도 유럽 표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비를 나토 체계에 통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인증 절차가 2년 걸리는 동안 폴란드는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효율적 조달 모델로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한국 합동 시연회 영상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호마르 K가 동시에 포진한 장면이 나타났고 화면 아래 문구가 떴습니다. 연대를 통한 행동. 참가국 대표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결국 회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박수가 브뤼셀을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표들이었습니다. 칼슨 박사, 우리도 한국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발트 3국은 폴란드보다 상황이 더 절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파트너를 환영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브뤼셀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폴란드 대표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칼슨 박사,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성과를 만든 건 폴란드의 결단과 한국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건 말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그와 건배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나토 본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고 유럽연합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개인 일지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나토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미래는 서울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년간 유럽 안보를 연구해온 제가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미래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보여줬고 폴란드는 용기를 보여줬으며 유럽은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토 사무총장 명의로 공식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제목은 효율적 방산 조달의 새로운 모델 폴란드 한국 협력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구매의 성공이 아니다. 이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만든 성과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이 공식 문서가 됐고 그것이 유럽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상승선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의 곡선이었고 평화를 향한 의지였으며 두 나라가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폴란드 배지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교차된 그 작은 배지가 지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역사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저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정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와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군사 행동 없이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내부 분석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억제력 강화가 도발을 막았다는 내용이었고 한국산 무기 전력 배치가 주요 억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준비가 전쟁을 막았던 겁니다. 폴란드에서 국제방산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아 바르샤바로 향했고 전시회장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철 속의 연대라고 폴란드어와 한글로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전시회장 중앙 부스에는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K2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 병사들, 기술자들이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전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철보다 빛나는 건 신뢰였다고 말입니다. 전시회장을 걸으며 여러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부스에는 한국과의 협력 성과를 보여주는 대형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320%라는 방위전력 증강률 그래프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 부스 앞에는 폴란드 장교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고 통역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폴란드 병사가 K2 전차 모형을 들고 자랑스럽게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전시회장 한쪽에 마련된 세미나실로 향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3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 군 장성들,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강철은 단단했지만 한국의 의지는 더 단단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이건 무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는 기다리지 않기로 선택했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두 선택이 만났을 때 평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커지더니 전체 세미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기술이 유럽의 평화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였고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르샤바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시민들이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광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긴장으로 가득했던 이 거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 추가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고 차세대 전투기와 해군 함정 도입을 포함한 대규모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국기가 펄럭이는 건물들, 평화롭게 걷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웃는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평화를 만드는 속도 한국-폴란드 협력의 전략적 성과였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해졌고 이제 그 강함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기술이 유럽의 평화를 덮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였고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문단을 이어가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폴란드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을 봤던 순간, 한국이라는 낯선 이름을 처음 들었던 순간, 노던 스트라이크 설원에서 호마르케이의 포성을 들었던 순간, 그단스크 항구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을 봤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기적이라 불렀다. 나는 이걸 준비라 부른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창원 조선소에서 새로운 함정이 출항하는 뉴스 영상이 떠올랐고 그것과 오버랩되듯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의 아이가 손을 흔들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도로 평화를 배웠다. 그날 밤 저는 개인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결론을 남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평생 전쟁의 언어를 공부해왔다. 그러나 폴란드와 한국을 본 뒤 나는 그 언어의 진짜 뜻을 알았다. 전쟁은 총으로 막는 게 아니라 준비로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의 이름은 한국이었다. 줄을 바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였다. 이제 유럽은 그 용기 위에서 평화를 배운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강철은 단단했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 단단했다. 이건 단지 군수의 기록이 아니다. 인류의 방향이다. 일지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 켜진 건물들, 평화로운 거리, 두려움 없이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킨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폴란드의 용기, 그리고 신뢰가 만든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바르샤바 중앙역을 지나갔습니다. 1년 전 무장병력이 경계를 서던 그곳은 이제 평범한 출퇴근 인파로 가득했고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현수막이 역사 건물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챙기며 폴란드를 돌아봤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역사의 전장 위에 섰지만 이번에는 홀로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함께 있었고 그 연대가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폴란드 땅이 점점 멀어졌고 발트해의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폴란드 배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교차된 그 작은 배지는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유럽 대륙이 펼쳐져 있었고 그 대륙은 이제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강철 덕분에, 폴란드의 용기 덕분에, 그리고 신뢰 덕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비행이었습니다. 준비된 평화, 그것이 진짜 평화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